공장에 매일 드나드는 도둑이 도대체 어떤 놈인지 잡기 위해 직접 잠복한 공장 대표는 범인의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뽕작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으로 재물운과 행운이 찾아갑니다. 거대한 기계 짐승이 숨을 쉬듯 공장의 심장은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3,000평 규모의 대지 위 국내 도시락 프랜차이즈 1위 한 끼의 정성 제2공장의 오후는 그야말로 전쟁터나 다름없었지요. 천장 높이 쌓아 올려진 20kg 쌀 포대들이 지게차의 굉음과 함께 허공을 가르며 이동했고 거대한 스팀 솥에서는 하얀 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 공장 내부를 온통 뿌연 안개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갓 지어낸 고슬고슬한 밥 냄새, 짭조름하게 졸여지는 간장 소스의 향기, 그리고 튀김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뒤섞여 공기마저 끈적하게 느껴질 정도였지요. 그 모든 공정을 내려다볼 수 있는 2층 통유리 집무실. 그곳에는 이 거대한 왕국을 건설한 남자 박철민 대표가 서 있었습니다. 올해로 50살. 말끔하게 빗어넘긴 희끗한 머리카락과 주름 하나 없이 다림질된 맞춤 정장은 그가 걸어온 성공의 길을 대변하는 듯 했지만 유리창에 비친 그의 눈동자는 묘하게 공허했습니다. 철민은 멍하니 아래층 컨베이어 벨트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차가운 편의점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가 뜯기며 나는 타탁 소리가 적막한 집무실을 울렸지요. 그가 만든 회사는 어머니의 따뜻한 집밥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연 매출 2천억을 달성했지만 정작 그 제국을 통치하는 왕은 시간이 없어 혹은 입맛이 없어 며칠 전 사다 놓은 식은 밥덩어리를 씹어 삼키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물우물 입안에서 딱딱하게 굳은 밥알이 모래알처럼 굴러다녔습니다. 목구멍으로 넘기기가 힘겨워 물을 한 모금 들이켜던 그때 집무실의 두꺼운 참나무 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이 공장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최 공장장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100m 달리기라도 한 사람처럼 숨을 몰아쉬며 손에 든 서류 뭉치를 철민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탁! 서류가 책상 유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철민은 씹던 밥을 꿀꺽 삼키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최 공장장은 평소에도 깐깐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작업복 소매 끝에 실밥 하나 튀어나온 꼴을 못 보고 식자재 로스율이 0.1%만 올라가도 직원들을 집합시켜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 지독한 완벽주의자였지요. 그런 그가 이렇게 평정심을 잃은 모습은 입사 1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철민이 물을 컵에 따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공장장님? 호랑이라도 쫓아옵니까? 최 공장장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니 떨리는 손가락으로 서류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숫자들. 그것은 단순한 재고, 부족 현황표가 아니었습니다. 대표님, 이건 단순히 쥐새끼가 드나드는 수준이 아닙니다.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정확히 매일 오후 5시, 이라인 출하 직전에 완제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철민은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사라진 품목은 단 하나. 황제의 보양식이라 불리는 프리미엄 특급 장어 도시락이었습니다. 한 개에 18,900원. 편의점이 아닌 백화점 식품관으로만 납품되는 최고가 라인업이자 철민이 15년 전 노점상 시절 개발했던 비법 소스가 들어간 그의 인생 그 자체인 메뉴였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도시락이 매일같이, 그것도 정확히 3개씩 증발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CCTV는 확인해 봤습니까? 직원들 소지품 검사는요? 철민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공장 내부에는 사각지대가 없을 만큼 촘촘하게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퇴근길 보안 검색대는 공항보다 까다롭기로 유명했습니다. 최 공장장은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는 겁니다. CCTV를 수십 번 돌려봤지만 외부인 침입 흔적은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 찍힌 게 없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제 생각엔 내부자가 CCTV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지능적인 놈이에요. 지능적인 내부자라. 철민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습니다. 매일 3개. 욕심을 부려 박스째 훔쳐가는 것도 아니고 딱 3개만 가져간다? 돈으로 환산하면 5만 원 남짓한 금액이었지만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철민에게 이 공장은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겨 만삭의 아내를 버리고 도망쳤던 그 비겁한 밤, 차가운 길바닥에서 맹세했던 성공이라는 목표가 응집된 신성한 성소였습니다. 그곳에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이 마치 자신의 심장에 구멍이 난 것처럼 불쾌하고 쓰라렸습니다. 오늘 밤 제가 직접 남겠습니다. 철민의 말에 최 공장장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대표님이 직접요? 아니, 보안팀을 늘리면 되지 굳이. 아닙니다. 내 물건에 손대고 있는 놈이 누군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오시라고 했지요? 놈이 활동하는 시간이. 철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공장 굴뚝 위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이 마치 15년 전 헤어진 아내 영숙이 즐겨 입던 스웨터 색깔 같아 철민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오후 6시 퇴근 벨소리와 함께 직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왁자지껄하던 공장은 순식간에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철민은 공장의 모든 조명을 끄도록 지시했습니다. 오직 비상유도등의 초록색 불빛만이 긴 복도를 으스스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그는 이라인 장어 도시락이 포장되어 나오는 최종 컨베이어 벨트 뒤쪽 박스 더미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옆에는 야구 방망이를 든 최 공장장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똑, 똑. 어디선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에는 기계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던 미세한 소리들이 밤이 되자 괴물처럼 커져 고막을 자극했습니다. 냉장 창고가 돌아가는 웅하는 진동 소리가 바닥을 타고 엉덩이로 전해졌습니다. 철민은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7시 10분. 보고된 시간보다 이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공장장님, 시간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최 공장장에게 속삭이려는 찰나였습니다. 쉿. 최 공장장이 철민의 팔을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컨베이어 벨트 위쪽 천장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철민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장의 천장은 10m가 넘는 높이였고 그곳에는 열기를 배출하기 위한 거대한 산업용 환풍구들이 줄지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익, 녹슨 쇠가 긁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저 높은 곳 3번 환풍구의 덮개가 아주 천천히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철민의 심장이 쿵쿵거리며 갈비뼈를 때렸습니다. 저곳은 성인 남성은커녕 어린아이도 통과하기 힘들 만큼 좁고
무엇보다 24시간 돌아가는 날카로운 펜 날개가 있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환풍구 펜은 이 시각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좁디 좁은 틈새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검은 그림자 하나가 밧줄 하나 없이 마치 거미처럼 환풍구 벽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인가? 짐승인가? 어둠 속에 가려져 형체는 불분명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바닥을 향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쿵! 가벼운 착지 소리와 함께 바닥에 내려선 그림자. 철민은 숨을 멈추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비상유도등의 초록색 불빛이 그 그림자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철민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흉악한 범죄자도 교활한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낡아서 너덜너덜해진 운동화, 무릎이 튀어나온 헐렁한 트레이닝복, 그리고 헝클어진 단발머리. 그곳에 서 있는 것은 기껏해야 중학생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몹시 왜소한 체구의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길고양이처럼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굶주린 짐승처럼 절박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드러난 소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헐렁한 티셔츠 사이로 드러난 쇄골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앙상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만이 유독 크고 맑아 이질적인 공포감을 자아냈지요. 소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냄새를 맡는 들짐승처럼 코를 킁킁거리더니 거대한 기계 설비들 사이를 비집고 망설임 없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이라인 컨베이어 벨트의 끝자락, 추라. 대기 중인 황제의 보양식 도시락이 적재된 팔레트였습니다. 박스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철민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도대체 저 어린아이가 왜?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소녀의 눈빛이 지나치게 진지했습니다. 소녀는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공장 내부의 서늘한 냉기 때문인지 아니면 들킬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인지 가느다란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진열된 수많은 도시락 중 유통기한이 임박해 폐기 처분될 예정인 비급 상품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가장 신선하고 가장 비싼 오늘감 만들어진 정품 박스에만 손을 댔습니다. 부스러 정적을 깨는 비닐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소녀는 익숙한 솜씨로 포장을 뜯더니 도시락 3개를 품에 안았습니다. 자신의 몸통만 한 도시락 3개를 겹쳐 앉아 가뜩이나 왜소한 체구가 더욱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 있던 최 공장장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쥐고 있던 야구 방망이를 고쳐 잡으며 바닥을 박찼습니다. 거기서 이 도둑놈의 새끼, 고막을 찢을 듯한 고함이 텅 빈 공장을 울렸습니다. 소녀의 어깨가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2명의 건장한 성인 남성. 그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 소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잡아! 철민의 외침과 동시에 최 공장장이 맹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소녀는 품에 안은 도시락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가슴 쪽으로 바짝 끌어당기며 몸을 돌렸습니다. 타다닥! 낡은 운동화 밑창이 미끄러운 에폭시 바닥을 박차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미로처럼 복잡한 공장 내부였습니다. 지게차가 다니는 통로를 제외하고는 각종 설비와 파이프가 얽혀 있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함정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지요. 도망치던 소녀의 발이 바닥에 놓인 호스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짧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소녀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가 시멘트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와르르 쿵. 품에 안고 있던 도시락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플라스틱 용기가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파열음을 냈고 그 안에 정갈하게 담겨 있던 밥과 반찬들이 차가운 공장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윤기가 흐르던 장어구이가 먼지 구덩이 속에 처박혔고 철민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특제 소스가 검붉은 핏물처럼 바닥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철민과 최 공장장이 넘어진 소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최 공장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씩씩거렸습니다. 이 쥐새끼가 어디 도망을 가려고. 그런데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일반적인 도둑이라면 이 상황에서 몸을 일으켜 다시 도망치거나 살려달라고 빌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깨진 무릎에서 피가 흐르는 것도 잊은 채 바닥에 엎드려 떨리는 손으로 쏟아진 음식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와 머리카락이 뒤엉킨 밥알을, 흙탕물이 묻은 장어, 조각을 깨진 플라스틱 용기에 허겁지겁 쓸어 담고 있었지요. 철민은 그 기이한 광경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철민의 물음에도 소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직 음식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울먹이는 목소리로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안 돼, 안 되는데, 이거 망가지면 안 되는데. 소녀는 뭉개진 장어 꼬리 하나를 집어들더니 자신의 옷소매로 쓱쓱 문질러 흙을 털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 소중하게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그 처절하고도 비상식적인 행동에 철민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가 고파서 훔친 것이라면 잡힌 마당에 저렇게까지 집착할 리가 없었습니다. 저건 단순한 식욕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걸린 절박함이었습니다. 최 공장장이 소녀의 뒷덜미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이게 미쳤나? 다 썩은 걸 왜 주워 담아? 일어나. 경찰서 가서 콩밥이나 먹자. 소녀의 몸이 깃털처럼 가볍게 들려 올라왔습니다. 허공에 뜬 소녀는 버둥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잘못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경찰서는 안 돼요. 제발요. 시끄러워. 남의 물건에 손 대놓고 말이 많아. 최 공장장이 소녀를 끌고 가려 하자 소녀는 필사적으로 최 공장장의 팔을 물어뜯을 듯 저항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 소녀의 고개가 젖혀지며 공장 천장의 조명을 정면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소녀의 얼굴이 철민의 시야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공포에 질려 파들파들 떨리는 입술, 하얗게 질린 안색, 그리고 무엇보다 철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눈, 쌍꺼풀이 지나여 길게 찢어진 눈매와 그 안에 담긴 깊고 슬픈 갈색 눈동자. 그것은 철민이 지난 15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꿈속에서조차 죄책감에 시달리게 했던 바로 그 눈이었습니다. 아저씨,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먹으려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이것만 드신단 말이에요. 소녀의 애원 섞인 목소리가 철민의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떨림이 철민의 낡은 기억 상자 속 봉인된 빗장을 와장창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15년 전 빚쟁이들이 들이닥치던 그 밤, 만삭의 몸으로 철민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가지마, 여보 무서워라고 울먹이던 아내. 영숙의 눈빛이 지금 눈앞에 있는 소녀의 눈동자와 완벽하게 겹쳐졌습니다. 철민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공장장, 멈춰. 철민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흥분한 최 공장장은 철민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씩씩거리며 소녀를 위협하듯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이 조그만 게 어디서 어른을 노려봐. 너 같은 건 매가 약이야. 최 공장장의 두툼한 손바닥이 소녀의 뺨을 향해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철민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벼락같이 달려들어 최 공장장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탁!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대표님? 최 공장장이 놀란 눈으로 돌아보았지만 철민의 시선은 오직 소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잔뜩 움츠린 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꼭 쥐고 있는 장어 조각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소녀의 턱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가까이서 본 소녀의 얼굴에는 흙먼지와 눈물이 얼룩져 있었지만 그 이목구비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목에 걸려 있는 낡은 펜던트 목걸이가 철민의 눈에 박혔습니다. 반쪽짜리 하트 모양의 은색 펜던트. 그것은 철민이 영숙에게 프로포즈하며 걸어주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징표였습니다. 철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그때였습니다. 열려있던 공장 후문 쪽에서 차가운 밤바람과 함께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지수야, 김지수. 소녀가 화들짝 놀라며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더니 문틈 사이로 앙상하게 마른 여인의 그림자가 유령처럼 나타났습니다. 지수야, 김지수, 너 또 어디 간 거야?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림자는 다리가 불편한 듯 한쪽 발을 질질 끌며 다가오던 동네 이웃 순자 할머니였습니다. 그 목소리에 화들짝 놀란 소녀는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몸을 튀겨 올렸습니다. 철민이 15년 전에 망령에 사로잡혀 넋을 잃고 있던 그 짧은 찰나 소녀는 짐승 같은 반사신경으로 철민의 소나기에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잡아! 최 공장장이 뒤늦게 소리치며 달려들었지만 철민은 벼락같이 손을 뻗어 공장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단호하고 묵직한 힘이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 도둑년이 도망가잖아요. 놔줘라. 철민의 목소리는 지하 동굴에서 울려나오는 듯 낮고 습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네. 아니, 대표님. 경찰에 넘겨서 본보기를 보여줘야. 쫓지 마. 내가 직접 간다. 아무도 따라오지 마. 철민은 멍하니 서 있는 최 공장장을 뒤로 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진 소녀의 흔적을 쫓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시선은 허공에 떠 있는 먼지처럼 흔들리고 있었지만 발걸음만은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빨라지고 있었지요. 소녀가 사라진 곳은 공장 뒷담장에 뚫린 개 한 마리가 겨우 지나갈 법한 작은 개구멍이었습니다. 철민은 최고급 이탈리아산 구두가 진흙탕에 빠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덤불을 헤치며 그 구멍을 통과했습니다. 담장 너머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불과 몇 미터 뒤에는 최첨단 자동화 설비가 돌아가는 21세기 공장이 있었지만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이곳은 시간이 멈춰버린 1970년대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매캐한 연탄가스 냄새가 코를 찔렀고 썩은 하수구,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끈적하게 달라붙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제대로 켜지지 않은 미로 같은 골목길, 다닥다닥 붙은 판잣집들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게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서 있었고 그 사이로 난 가파른 계단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철민은 숨을 죽이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타박, 타박, 타박. 낡은 운동화가 시멘트 바닥을 때리는 불규칙한 박자가 그의 나침반이었습니다. 미로 같은 골목을 돌고 돌아 도착한 곳은 산동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발 아래로 내려다 보이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빛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그림자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다 쓰러져가는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작은 단칸방이 있었습니다. 문짝은 아기가 맞지 않아 덜컹거렸고 창문에는 유리가 깨진 틈을 막기 위해 누렇게 변색된 신문지와 비닐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철민은 깨진 보도블록 뒤에 몸을 숨기고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의 풍경은 참혹했습니다. 습기를 머금어 쭈글쭈글해진 벽지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천장 한가운데 매달린 백열전구는 수명이 다해가는지 팔이 목숨처럼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방 한 구석,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있는 앙상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뼈만 남은 손목, 푹 꺼진 볼, 그리고 핏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입술.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듯 변해버린 모습이었지만 철민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영숙이었습니다. 자신이 버리고 도망쳤던 아내, 15년 전 만삭의 몸으로 울부짖던 그 여인이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를 짙게 들이운 채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익. 문이 열리고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공장에서 보았던 그 겁에 질린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수는 들어오자마자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입가에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엄마, 나왔어. 이불 속에 파묻혀 있던 영숙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탁하게 풀려 있었지만 딸의 목소리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며 초점을 맞추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지순이, 왜 이렇게 늦었어?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나와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지수는 재빨리 윗목에 놓여있던 낡은 밥상, 다리 한쪽이 부러져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그 상을 펴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아까 공장 바닥에 떨어져 흙투성이가 되었던 그 장어구이 조각들이었습니다. 지수는 부엌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구석으로 가서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물을 조금 붓고 장어를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수돗물에 흙과 먼지를 씻어내자 양념이 다 씻겨나가 허여멀건해진 장어 살점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라도 되는 양 깨진 접시에 조심스럽게 담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양념 소스가 묻어있는 비닐 포장지를 손가락으로 싹싹 긁어 장어 위에 덧발랐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맛있게 보이게 하려는 눈물겨운 플레이팅이었습니다. 자, 엄마. 오늘은 진짜 대박이야. 공장장 아저씨가 오늘 도시락 너무 많이 남았다고 3개나 주셨어. 이거 봐, 꼬리도 있어. 지수의 명랑한 목소리가 좁은 방 안을 울렸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공장장에게 두들겨 맞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며 훔쳐온 그 처절한 작물을 지수는 선물이라고 포장하여 엄마에게 내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수가 서둘러 엄마의 등 뒤에 베개를 받쳐주었습니다. 그 베개 덮개는 낡아서 천이 해져 있었지만 수놓아진 꽃무늬 자수는 철민의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신혼여행 갔을 때 영숙이 나중에 우리 아이 낳으면 덮어주자며 샀던 그 베개였습니다. 철민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터져나오려는 오열을 삼키기 위해 그는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숨을 멈췄습니다.
맛있겠다. 우리 딸이 가져온 거라 더 맛있겠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지수가 대신 젓가락으로 장어 한 점을 집어 영숙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아 하고 입을 벌리는 영숙의 입안은 헐어서 성한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물우물. 영숙이 힘겹게 장어를 씹었습니다. 흙냄새가 날지도 모릅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던 세균이 득실거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숙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듯 앙상한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꼭 옛날에 아빠가 해주던 맛 같네. 그 말 한마디가 철민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15년 전 가진 것 없이 옥탑방에서 시작했던 신혼 시절. 돈이 없어 장어는커녕 꽁치 한 마리 제대로 구워 먹지 못하던 그때 영숙은 시장에서 버리는 장어뼈와 머리를 얻어와 밤새 고았습니다. 그리고 간장과 설탕, 마늘을 배합해 자신만의 특제 소스를 만들었지요. 여보, 이걸로 양념하면 싸구려 생선도 고급 요리처럼 맛있어. 나중에 우리 가게 차리면 이 소스로 대박 내자. 응? 그녀가 땀을 뻘뻘 흘리며 만들어냈던 그 소스. 철민이 한 끼의 정성을 창업하고 대박을 터뜨린 장어 도시락의 핵심 비법. 소스는 바로 영숙이 만들어준 그 레시피 그대로였습니다. 철민은 자신이 개발한 것이라고, 내 노력의 산물이라고 세상에 떠들고 다녔지만 사실은 도망치던 그날 밤 챙겨나왔던 영숙의 레시피 노트 한 권이 그를 백만장자로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재능을, 아내의 추억을, 아내의 인생을 훔쳐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도둑질한 레시피로 만든 도시락을 버림받은 아내가 아빠가 해주던 맛이라며 눈물 흘리며 먹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잔인한 형벌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지수야, 근데 아까부터 밖에서 무슨 소리 안 들리니? 영숙이 숟가락질을 멈추고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자의 직감 혹은 죽음을 앞둔 사람의 예민한 감각이 창밖 어둠 속에 숨어있는 인기척을 감지한 것일까요? 철민은 흠칫 놀라 몸을 웅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박동했습니다. 무슨 소리? 바람 소리겠지. 엄마, 얼른 더 먹어. 식으면 맛없어. 지수가 애써 태연하게 말하며 엄마의 주의를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시선은 창문에 고정된 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덜커덕. 철민이 뒷걸음질 치다 밟은 썩은 나무 판자가 비명 같은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적막한 달동네의 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파열음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지수의 날 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민은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이런 비겁하고 성공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녀에게 충격을 줄 뿐이라고 이성은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바닥에 본드라도 붙인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보이던 영숙의 고개가 힘없이 툭 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엄마. 방 안에서 지수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음식을 삼키지도 못한 채 영숙의 몸이 옆으로 스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입가로 거품 섞인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그녀가 덮고 있던 낡은 이불, 15년 전 철민이 사주었던 그 핑크색 혼수, 이불 위로 붉은 꽃을 피우며 번져나갔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엄마. 지수가 영숙의 몸을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영숙의 눈은 허공을 향해 반쯤 열린 채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철민은 이를 악물고 판잣집의 낡은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쾅!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찬바람이 방 안으로 몰아쳤습니다. 놀란 지수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문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역광을 받아 검게 보이는 사내의 실루엣. 지수는 공포에 질려 엄마를 감싸 안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지수를 볼 겨를도 없이 피를 토하며 쓰러진 영숙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어갔습니다. 여보, 영숙아. 15년 만에 불러보는 이름. 철민의 목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처절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져 가던 영숙의 눈동자가 그 목소리에 아주 천천히 마치 녹슨 기계가 돌아가듯 철민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소리 없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순간 좁은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영숙의 시선이 철민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하더니 핏기 없는 손을 천천히 허공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문 뒤의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차가운 그림자가 쑥 들이밀어졌습니다. 문 뒤에 서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최 공장장이었습니다. 대표님의 명령을 어기고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해 야구 방망이를 든 채 뒤따라온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방 안,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CEO가 넝마 같은 이불을 덮은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기이한 광경. 최 공장장은 코를 막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대표님,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런 더러운 곳에 왜 무릎을, 그리고 이 거지들은 다 뭡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혐오감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민의 귀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 영숙의 가빠진 숨소리만이 천둥소리처럼 고막을 때리고 있었으니까요. 영숙의 고개가 힘없이 젖혀지며 입가에 고인 피가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붉은 선혈이 철민의 값비싼 맞춤 정장 바지에 툭 하고 떨어져 번졌습니다. 엄마, 안 돼. 엄마 눈 좀 떠봐. 지수가 영숙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철민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나 체면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영숙의 앙상한 몸을 들어 올렸습니다. 세상에, 철민의 팔에 전해지는 무게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성인 여성의 몸무게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마치 마른 장작개비 한 단을 든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자신이 기름진 고기와 따뜻한 밥을 배불리 먹으며 살을 찌우는 동안 영숙은 자신의 살과 뼈를 깎아내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가벼움이 1000톤의 바위가 되어 철민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비켜! 철민이 짐승처럼 포효하며 문을 가로막고 있는 최 공장장을 밀쳤습니다. 최 공장장은 엉겁결에 뒤로 물러나면서도 상황 파악이 안 된 눈치였습니다. 아니, 대표님, 119를 부르죠. 직접 옮기시다 옷이라도 버리면. 내 차 대기시켜. 당장. 철민은 영숙을 안고 좁고 가파른 달동네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품에 안긴 영숙의 온기가 식어가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지수가 맨발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돌부리에 채여 발톱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아이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공장 앞에 세워둔 철민의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영숙을 눕혔습니다. 최 공장장이 헐레벌떡 따라와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진정하십시오. 일단 저 도둑년은 제가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공장 기밀이 샜을지도 모르니 조사를.
최 공장장의 시선이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지수를 향했습니다. 그는 지수의 덜미를 거칠게 낚아채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리 와. 너 오늘 아주 콩밥 제대로 먹어보자. 아저씨, 우리 엄마랑 같이 가게 해주세요. 제발요. 지수가 차 문을 붙잡고 매달리며 절규했습니다. 최 공장장은 지수의 손을 매몰차게 떼어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운전석 문이 벌컥 열리더니 철민이 튀어나갔습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공장의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최 공장장의 고개가 90도로 돌아갔습니다. 평생 남에게 큰 소리 한 번 안 치던 점잖은 CEO 박철민이 부하 직원의 뺨을 잇는 힘껏 올려붙인 것입니다. 최 공장장은 얼얼한 뺨을 감싸 쥐며 멍한 표정으로 철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철민의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분노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딸한테 손대지 마. 낮지만 서슬퍼런 목소리였습니다. 네, 딸이라니요? 한 번만 더 내 딸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그땐 해고가 아니라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철민은 멍하니 서 있는 최 공장장을 밀쳐내고 지수를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엔진음이 거칠게 울부짖으며 차가 어둠을 뚫고 질주했습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공장의 불빛이 보였지만 철민에게는 더 이상 그 거대한 성공의 상징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뒷좌석에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한 여자와 그 곁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작은 아이뿐이었습니다. 응급실의 불빛은 시리도록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의료진들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각종 기계음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철민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수술실 램프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수술실 앞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아까 챙겨온 그 뭉개진 장어 도시락을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엄마를 살려줄 부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1시간, 2시간, 영겁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철민이 스프링처럼 튀어나갔습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살 수 있는 겁니까?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표정은 철민이 사업을 하며 수도 없이 봐왔던 협상 결렬의 표정이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영양실조가 심각한 데다 폐가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몸속의 장기들이 마치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기계처럼 다 망가져 버렸어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유통기한. 철민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매일 공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을 가차없이 폐기 처분하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지켜야 했던 사람의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철민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각종 튜브와 전선을 주렁주렁 매단 채 누워있는 영숙. 산소호흡기 아래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밀랍 인형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지수가 먼저 달려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소리에 영숙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지수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딸, 울지 마, 엄마 괜찮아.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이동해 침대 발치에 서 있는 철민에게 닿았습니다. 15년. 강산이 변하고도 남을 그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두 사람은 드디어 마주 보았습니다. 철민은 억누르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며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영수가. 그는 영숙의 거칠어진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해야 할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영숙은 철민을 알아보았습니다. 원망이나 분노가 담길 법도 한 눈빛이었지만 그녀의 눈에 담긴 것은 놀랍게도 깊은 안도감이었습니다. 왔네, 박 사장. 힘없는 목소리가 산소 마스크 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미안해, 영숙아. 철민은 영숙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위엄도 가장의 체면도 모두 콧물과 눈물에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영숙이 힘겹게 손가락을 움직여 철민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TV에서 봤어. 당신 성공한 거 멋지더라.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적어준 그 소스, 그게 대박이 나서 나 그거 훔쳐서 성공한 도둑놈이야. 너한테 갚지도 못하고. 아니야, 당신이 고생했지. 영숙은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폐에서 끓어오르는 가래소리가 그르렁거렸습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지? 편의점 도시락 말고 따뜻한 밥 먹어야 하는데. 당신 위장도 안 좋잖아.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그녀는 자신을 버린 남편의 끼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독하고 바보 같은 사랑 앞에 철민은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숙의 호흡이 급격히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그래프가 요동치며 불안한 경고음을 쏟아냈습니다. 삐, 삐, 삐. 엄마, 가지마. 지수가 비명을 지르며 영숙의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들어오려는 찰나 영숙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철민의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악력은 죽음과 맞서 싸우는 어미의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그녀는 철민을 가까이 오라는 듯 눈짓을 했습니다. 철민이 귀를 그녀의 입가에 바짝 갖다 댔습니다. 가느다란 숨결과 함께 영숙의 마지막 유언이 철민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여보, 지수, 그래, 걱정 마. 내 목숨 바쳐서라도 지킬게. 내가 다 책임질게. 철민의 대답에 영숙은 안심한 듯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언가 생각난 듯 다시 한번 눈을 번쩍 뜨더니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꼬깃꼬깃 접힌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철민이 서둘러 그 봉투를 꺼내자 영숙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이 마지막으로 달싹였습니다. 그거 당신 거야. 15년 전에 당신 떠나던 날 주려고 했는데. 말을 맺지 못한 채 영숙의 고개가 옆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요란하던 심전도 모니터의 소리가 하나의 긴 직선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빌, 사망하셨습니다. 의사의 건조한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지수의 통곡 소리가 병실을 가득 메웠지만 철민은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편지 봉투. 그 안에는 15년 전 그가 도망치던 그날 밤에 날짜가 찍힌 초음파 사진 한 장과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야. 쌍둥이래. 의사 선생님이 아들이랑 딸이래. 철민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쌍둥이. 지금 옆에서 울고 있는 지수 외에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다는 말인가? 그때 열려있던 병실 문틈으로 누군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황급히 몸을 숨기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병원의 하얀 벽에 비친 그 그림자는 놀랍게도 성인 남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수와 비슷한 체구 하지만 훨씬 더 날카롭고 위험해 보이는 또 다른 아이의 실루엣이
복도 끝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영숙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진 편지 봉투를 쥐고 병실 밖 복도로 미친 듯이 뛰어나갔습니다. 거기서 학생, 텅 빈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만 차갑게 감돌 뿐 그림자의 주인은 이미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지하 1층으로 빠르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닫힌 엘리베이터 문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쿵! 단단한 강철문이 울렸지만 떠나간 버스처럼, 아니 떠나보낸 지난 15년의 세월처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린 초음파 사진 속 콩알만 한두 개의 생명, 쌍둥이. 자신이 버리고 간 것은 아내와 뱃속의 아이 하나가 아니라 세 사람의 우주였던 것입니다. 지수 말고 또 다른 아이가 어딘가에서 어쩌면 지수보다 더 춥고 어두운 곳에서 아빠를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철민의 심장에 박힌 죄책감의 쇠기를 더 깊숙이 때려 박았습니다. 찾을 거야. 지구 끝까지 뒤져서라도 반드시 찾을 거야. 철민은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영숙이 남긴 마지막 숙제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것은 남은 평생 그가 짊어지고 가야 할 아프지만 마땅한 십자가였습니다. 영숙의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평생을 가난과 싸우다 간 그녀의 마지막 길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배부르게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철민은 향을 피우며 영정사진 속 영숙과 눈을 맞췄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15년 전 철민이 가장 사랑했던 그 맑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상주 완장을 찬 지수는 퉁퉁 부은 눈으로 철민의 곁을 지켰습니다. 철민은 지수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앙상한 어깨뼈가 손바닥에 느껴질 때마다 그는 속지 않은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아이가 배고픔에 떨게 하지 않겠노라고.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후 철민은 지수의 손을 잡고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수는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자신을 도둑 취급하며 쫓아내던 그 무서운 곳, 엄마를 살리기 위해 목숨 걸고 넘어야 했던 그 끔찍한 담벼락이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공장 정문에 들어선 순간 지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가씨. 말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도열하여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그 맨 앞에는 깁스를 한 팔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최 공장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도끼 어린 표정 대신 어쩔 줄 몰라 하는 송구함과 민망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철민은 최 공장장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에게 평생 갚아야 할 과제를 주었지요. 공장장, 자네가 할 일이 있어. 내 딸한테 사과하는 것, 그리고 이 공장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 최 공장장은 지수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아저씨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용서해다오. 지수는 당황하여 철민의 뒤로 숨었지만 곧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최 공장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화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철민은 지수를 데리고 공장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지수가 매일 밤 몰래 넘나들던 그 좁고 더러운 개구멍. 쥐새끼나 드나들 법한 그곳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아름다운 아치형의 벽돌문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땀을 흘리며 마지막 현판을 걸고 있었습니다. 행복 나눔소. 저게 뭐예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철민은 지수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지수야, 이제 더 이상 숨어서 들어올 필요 없어. 그리고 너처럼 배고픈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이 문은 24시간 열려 있을 거야.
누구든 배고픈 사람은 언제든지 당당하게 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먹고 갈 수 있게 할 거야. 지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철민은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이름도 바꿨어. 철민의 손짓에 컨베이어 벨트에서 갓 나온 따끈따끈한 도시락 하나가 전달되었습니다. 포장지에는 철민이 기억하는 영숙의 환한 미소를 닮은 캐릭터 그림과 함께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 도시락. 엄마 이름이잖아요. 그래. 엄마가 남겨준 그 맛, 엄마의 따뜻했던 마음을 담아서 세상 모든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야. 이건 아빠 회사가 아니라 엄마와 너의 회사니까. 그날 이후 대한민국 1등 도시락 공장 한 끼의 정성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매일 오후 5시가 되면 공장 뒤편 행복 나눔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과거의 지수처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결식아동들, 폐지를 줍는 독거노인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도망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마련된 식탁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장어 도시락을, 불고기 도시락을 배불리 먹고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철민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내려다보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 철민의 책상 위에는 더 이상 차가운 편의점 도시락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식사하세요. 교복을 입은 지수가 보온 도시락통을 들고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공장 조리실에 들러 직접 담아온 온기가 그대로 살아있는 밥상이었습니다. 철민은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쌀밥 위로 올라오는 구수한 냄새, 그리고 영숙의 레시피대로 양념한 장어구이 한 조각. 잘 먹겠습니다. 철민이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밥 아래 온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그의 위장을, 아니 그의 인생 전체를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철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지수가 빙그레 웃으며 철민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 미소가 영숙과 너무나 닮아 있어 철민은 가끔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 근데 그거 알아요? 응? 뭐를? 요즘 공장 기계 소리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철민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윙 척, 윙 척. 여전히 거대한 기계들이 돌아가는 소리였지만 예전의 그 날카롭고 삭막한 금속성 소음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심장이 힘차게 뛰는 소리처럼 쿵쿵, 규칙적이고 묵직한 울림이 공장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소리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밥을 짓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따뜻한 심장 박동 소리였습니다. 그러게 꼭 심장 뛰는 소리 같구나. 철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의 어깨를 감싸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통유리 아래로 보이는 공장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컨베이어 벨트 위로 사랑과 정성이 담긴 도시락들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 도시락들이 닿을 곳곳마다 영숙의 따뜻했던 마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따뜻한 밥 냄새를 따라 사라진 또 하나의 아이도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철민은 믿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이 공장의 불을 끄지 않을 것입니다. 지수야. 네, 아빠. 밥은 따뜻해야 한다. 사람 마음도 그렇고. 네, 알아요. 철민과 지수는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공장 굴뚝을 감싸 안으며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비릿했던 공장의 공기는 어느새 갓 지은 밥 냄새와 사람의 온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도시락 공장의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